안녕하세요. JS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지역 공동체 3강 내용을 제 나름대로 요약해서 작성했는데 복습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도시재생의 역사와 해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1. 도시재생의 개념과 역사. 도시재생은 도시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적, 학문적, 방법론적인 대응 방식이다. 도시재생의 표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50년대 유럽에서이며 이는 도시의 쇠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재건과 동시에 기존 도시 발전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1950년대에는 도시재생을 어리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으며 1960년대에는 리바이털러제이션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2. 도시재생의 역사와 발전. 1960년대에 도시재생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의 복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발전하여 리뉴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1980년대에는 도시의 성장과 주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1990년대에는 도시의 전방위적인 쇠퇴와 환경 문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강조되며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2000년대에는 도시 재생의 큰 흐름 속에서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3. 도시와 농촌의 인구 변화. 1950년대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높았다. 하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도시의 거주 인구가 농촌의 거주 인구를 넘어섰다. 현재 전 세계 도시화율은 대략 65%에서 70% 정도이다. 2050년에는 전 세계 도시화율이 70%에서 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의 거주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 변화는 도시의 성장과 문제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도시의 성장과 삶의 질. 도시평가 지표는 경제적인 지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등장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도시의 삶의 질은 일치하지 않는다. 도시가 성장한다고 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 도시의 성장 문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도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5. 도시 재생의 이론과 지속 가능성. 도시 재생의 이론적인 방법론과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시 재생은 연대, 참여, 공정, 자유, 책임, 평등, 협의, 대화, 포용, 권리, 시민, 균형 등의 키워드를 중요시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은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 재생에서 사회적 측면이 부족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체의 개념이 등장한다. 도시 재생의 중요한 키워드는 연대, 참여, 협의, 대화, 시민, 균형이다. 도시 재생은 친환경 도시와 회복력 있는 도시 리언트 시티의 개념을 포함한다. 6. 한국의 도시 재생과 유럽의 차이점. 도시 재생은 유럽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흐름이다. 한국은 도시 재생이 유럽보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뒤처진 단계에 있다. 한국은 2005년부터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압축적인 성장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시, 친환경 도시, 리질리언트 시티, 인클루시브 시티 등의 개념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유럽과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7. 스톡홀름의 도시 재생과 스카프넥 주거단지. 스톡홀름은 20세기에 도시 성장과 도시 재생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한 도시 중 하나이다. 스톡홀름은 2차 대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도시 중 하나로 전쟁 이후에 도시의 파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스카프넥이라는 주거단지는 스톡홀름에서 도시 재생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스카프넥은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 공동체 회복, 저층 고밀 밀집, 대중교통 중심, 보행과 자전거 중심 등 다양한 개념을 담고 있다.
스카프넥은 1960년대에 계획되었고 70년대에 완공되었다. 현재까지도 스카프넥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스카프넥은 주거단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활용, 자연적인 녹지 공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스카프넥은 다양한 평면 타입과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스카프넥은 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단지이지만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스카프넥은 친환경적인 삶, 공동체 회복, 공유주거 등의 개념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유럽에서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8. 리버풀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리버풀은 항구 도시로서 쇠퇴한 산업시설과 건물들을 문화, 예술 기능을 집어넣어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리버풀은 문화예술 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지구를 조성하여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리버풀의 재생 사업은 민간 회사가 주도하며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어 도시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진행한다. 리버풀은 앵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전체에 작용하여 상업 공간과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원도심까지 확장하여 도시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리버풀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5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리버풀의 사례는 20세 도시 재생의 이론과 방법론을 실험하고 발전시킨 결과물로 볼 수 있다. 9. 바르셀로나의 산타 카타리나 시장 도시 재생의 중심. 바르셀로나의 산타 카타리나 시장은 도시 재생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산타 카타리나 시장은 재래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 중 하나이다. 산타 카타리나 시장은 재래시장과는 다르게 석조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산타 카타리나 시장은 지붕을 현대화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재래시장의 현대화의 경쟁력을 갖추었다. 산타 카타리나 시장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기능하며 도시 재생의 원동력이 되었다. 10. 구글 캠퍼스의 도시 재생 모델. 구글 캠퍼스는 도시 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구글이 선택한 방식은 도시의 쇠퇴한 지역에 들어가서 쇠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런던의 이스트 지역은 가장 쇠퇴한 지역 중 하나이며 구글 캠퍼스는 이 지역에 버려진 창고를 임대하여 들어섰다. 구글 캠퍼스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퍼실러티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구글 캠퍼스가 만들어진 후 1년 후에는 2만 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회원으로 등록되었고 500개 이상의 직업이 창출되었다. 11. 한국의 재래시장의 한계점. 바르셀로나의 재래시장은 생선과 고기를 파는 코너를 분리하여 구조적인 분리를 이루었다. 하지만 한국의 재래시장은 모든 물건이 섞여 있어 활성화가 어렵다. 한국의 재래시장은 법적으로 기능적인 분리를 할 수 없고 오너십이 다수로 구성되어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또한 한국의 재래시장은 공공부처가 주체이며 민간 투자를 받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해결해야만 한국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 12. 구글 캠퍼스의 성공과 실패. 구글 캠퍼스는 구글의 브랜딩을 위해 설립된 고도의 기업 경영 전략이다. 구글 캠퍼스는 전 세계에 약 65개 캠퍼스가 있으며 각 캠퍼스는 도시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구글 캠퍼스는 창업가들을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맺어 기업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인큐베이팅과 인베스트를 진행한다. 서울의 구글 캠퍼스는 다른 캠퍼스와 비교했을 때 실패한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구글 캠퍼스의 성공과 실패는 경제적, 사회적,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되며 내양의 항만 기능을 유지하면서 쇠퇴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재생이 이루어진다. 내양 재생에서는 리버풀과 암스테르담의 사례가 주로 언급되며 내양의 상태에 따라 리바이네이션 또는 리제네레이션 방식을 선택한다.